자회사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을 알고도 묵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페이스북이 이번엔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가 공개되며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반나절 동안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은 어땠을지 들여다봤습니다. 부자들의 조세 피난처로 미국이 2위를 기록하고 사우스다코타주에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의 내 집 마련 능력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법안을 놓고 대립하던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타협점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10대 청소년 유해성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번엔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사면 초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청소년은 하루 2,200만 명에 이르는데 외모 지상주의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아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IT 업계 공룡이 돼버린 페이스북이 자회사 인스타그램의 해악성과 고의 은폐 의혹으로 미 언론에 이어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문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6시간 동안의 셧다운 사태를 겪은 날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가 CBS 60분 프로그램에 등장해 내부 문건들을 폭로한 데 이어 연방상원 상무위원회 소비자보호소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인스타그램의 해악성과 페이스북의 고의 은폐 등을 성토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다가 4월에 퇴사한 프란시스 하우겐 내부 고발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 10대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자체 조사 결과로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막대한 이익을 앞세워 묵살해왔다고 고발했습니다. Facebook's products harm children, stoke division, and weaken our democracy. The company's leadership knows how to make Facebook and Instagram safer, but won't make the necessary changes because they have put their astronomical profits before people. 프란시스 하우겐 내부 고발자는 페이스북은 도덕적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부 고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하루에 10대 청소년들이 2,200만 명이나 접속하고 있어 페이스북의 청소년 하루 접속자 500만 명을 훨씬 추월하고 있으며 사용시간은 5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은 지나치게 얼굴이나 몸매 등 외모 위주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게 만들어 10대 청소년, 특히 13살 이상의 여성들에게 우울증과 불안,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모여 쌓인 페이스북은 수차례 자체 조사와 연구 결과 10대들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해악성을 파악하고도 회사 이익을 앞세워 어떠한 개선이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 고발자는 성토했습니다. 2020년 3월 페이스북의 자체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10대 소녀들의 32%나 자신의 모습과 몸매가 좋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인스타에 있는 다른 사진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하고 불안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후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10대들은 미국에서 6%, 영국에서는 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해악성은 오래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으나 모여서인 페이스북이 자체 조사와 연구 결과로 심각한 해악성을 익히 알고도 수익 때문에 묵살해왔다는 도덕성 마비, 돈만 하는 괴물로 내부 고발됨으로써 여론의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워싱턴 정치권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어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자회사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도 6시간 가까이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반나절 동안 상상만 해봤던 소셜미디어 없는 세상을 강제로 경험한 셈이 된 건데요. 28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전 세계 이용자들은 어떤 불편을 겪었을까요?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없는 세상은 어땠을지 짚어봤습니다. 어제 동부 시간으로 11시 40분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이 대규모 정전으로 접속 장애를 겪었다 6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6시간 가까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먹통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은 좋던 싫던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세상에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직접 시연한 셈입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이용자는 28억 명에 달하며 시장 가치는 1조 달러에 이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가 먹통이 되면서 이를 통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 소통을 중요시하는 정치가 구호단체의 캠페인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오랫동안 채팅 및 사진 공유는 물론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온라인 수업을 돕는 것은 물론 비상사태를 알리고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자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한 기업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자 불안을 느낀 정치계는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와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자 회사를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상당수 10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인스타그램 키즈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비난을 샀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압박을 의식한 페이스북 측은 결국 인스타그램 키즈 개발을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소셜미디어가 사라져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해방감을 맛봤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기웃거리지 않게 돼 집중하게 되고 일의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잠시 사라지며 사람들이 얻은 이익이 큰지 손해가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강제로라도 한 번쯤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꿈꿔본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자들의 조세 피난처로 케이만 군도 등 작은 나라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탐사보도연맹의 판도라 페이퍼스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특히 사우스다코다에 가장 많이 몰리고 있고 플로리다와 텍사스, 네바다에도 조세 피난처 자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억만장자 슈퍼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 피난처는 각국의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탐사보도연맹이 기밀 자료들을 분석해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스에 따르면 요르단 국왕,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국가 지도자들과 슈퍼부자,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수만 회장 등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역외 조세 피난처에 엄청난 자금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의 대표적인 역외 조세 피난처들로는 케이만 군도, 바하마, 말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피난처로 지구촌에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2위국은 바로 미국이라고 판도라 페이퍼스는 지적했습니다. 1위는 케이만 군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사우스다코다주에 가장 많이 몰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다코다에는 100개가 넘는 트러스트 컴퍼니, 즉 신탁회사들이 무려 3,670억 달러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4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201개 신탁회사들은 외국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81개가 사우스다코다주에 있습니다. 사우스다코다에 이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등도 조세 피난처 자금이 많이 몰려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사우스다코다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신탁회사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로 불리고 있는데 거부나 지도자급 인사들이 자금을 보내면서 트러스트를 지정하고 트러스티가 그 신탁을 운용한 후 처음에 지정된 주로 후손들이 수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합법적인 제도로 이를 통해 거액을 후손들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이클 블룸버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 로렌 파월 잡스 등 100대 슈퍼부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 트러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트러스트 대신 올캐시로 콘도를 구입해 물려주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는 가파르게 상승 중인 집값을 개인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능력이 2008년 불경기 이래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을 살 능력이 있다 밝힌 미국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모기지 이율이 낮아도 집값 자체가 비싸면 빌리는 돈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집주인들은 매월 소득의 32%나 주택담보대출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갈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급등하는데 소득은 제자리에서 내 집 살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조사한 7월 현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앙소득 가구에서 가장 흔한 중앙가격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소득의 32%를 주택 모기지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모기지로 내야 하는 경우 내 집 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으며 각 주택 모기지 회사들도 이를 근거로 모기지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민들의 소득이 32%나 주택 모기지 월 상환금으로 내고 있는 상황은 내 집 마련 능력이 크게 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방 모기지 회사인 페니메가 8월에 조사한 결과 미국민들의 10명 중에 단 3명만 주택을 구입할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5월 조사에선 10명 중에 6명이 구입 적기로 대답한 바 있어 절반으로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 능력은 올 7월 현재 2008년 대불경기 때 이래 13년 만에 최저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 능력이 13년 만에 최저치로 악화된 것은 주택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데 비해 소득은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 7월 현재 미국 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앙주택가격은 34만 2천 달러로 1년 전 27만 9천 달러에 비해 무려 27%나 급등했습니다. 반면 미국민 가구 소득은 1년 동안 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통상적인 소득으로 보통 가격의 주택을 구입한 미국인들은 현재 평균 매달 1,800달러의 모기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1,500달러에서 300달러, 20%나 크게 늘어난 겁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팬데믹에 따라 재택근무자들이 급증하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가구들이 크게 는 데다가 밀레니얼 세대들이 매년 500만 명씩 30대에 진입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셀러스 마켓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소득이 따라가지 못해 내 집 마련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을 놓고 대립하던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1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부안에서는 다수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일부 소규모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차기 경기부양책의 총규모와 세부안을 놓고 정면 대립해온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조셉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개입과 설득으로 타협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첫째, 큰 격차를 보였던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의 총규모는 1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 곧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나 깎은 1조 5천억 달러를 제시해 충격을 안겼던 중도파 조 맨신 상원의원이 1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최종적인 총규모는 1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3천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제시한 새 총규모와 거의 같은 겁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3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인한 총규모는 이미 조 맨신 상원의원과의 협의에서 중도파들이 수용 가능한 규모를 미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비해 3조 5천억 달러를 고집해온 민주당 하원 내 96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진보위원총회는 2조 5천억 달러를 언급하고 나서 그 간격을 상당폭 좁히고 있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진보위원총회 의장은 우리는 3조 5천억 달러와 1조 5천억 달러의 중간선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2조 5천억 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의 총규모는 2조 2천억 달러 안팎에서 최종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둘째, 총규모가 1조 달러 이상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부 내역도 줄일 것인지 논쟁을 벌여왔으나 여기서도 공감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보파들의 입장을 감안해 지금까지 내걸었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로 반감시키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2025년까지 4년 더 시행키로 했고 메디케어의 치과, 청력, 시력 커버 확대는 2028년에나 시행에 돌입하도록 돼 있어 실질 소요 비용을 축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도파들이 제기해온 일부 프로그램에서 수혜 자격을 제한해 대상을 줄임으로써 소요 비용도 낮추는 방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프로그램들은 이번에 제외시켜 연례 연간 예산에서 시행하는 방안에도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 raised to believe in the value of hard work and taught that when you worked hard, you should be paid fairly. As governor, I'm proud I worked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bring 200,000 good-paying jobs to Virginia. And we have to do more to make sure everyone is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at means passing paid sick leave and a $15 minimum wage. And it means investing in education and job training to make sure we're prepared for the jobs of the future. We can get this done, and as governor, I will.